자, 홍정환의 인생 빛의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부터 진정한 리더를 길러내는 동서양 공부의 전통 제왕학 교과서 읽기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으로 키루스의 교육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이 키루스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고레스 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처음 알았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성경에 나오는 고유명사들이 너무 옛날에 번역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번역된 것들을 요즘 세계사나 일반 서적에서 쓰는 표현들로 바꾸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익숙하게 교회 생활하신 분들에게 저항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유명사들 현대화시키는 것이 시도들이 수십 년째 몇 번 저항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키루스, 고레스 같은 사람이고요. 네. 저도 이것을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제가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시험을 치는데 성서에 나오는 고레스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영어권식으로 써야 될 일이 있었어요. 네. 써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서 코레스 막 이렇게 이제 대충 뭐 이렇게 만들어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영어에서도 이 이름을 현대에도 사람들이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러스. 그러니까 키루스가 사이러스였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인데 사실 옛날 번역본에서 다르게 이제 쓰였던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키루스 대왕이 성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느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뭐냐? 메시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로 표현되었던 구약 성서의 인물이 바로 키루스 왕이었던 거죠.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살펴볼 만한 이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저자 크세노폰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리스 사람이 왜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를 썼을지 궁금한데 먼저 그 지필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는 이 책의 첫 부분, 첫 문장을 좀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민주정이 다른 정치 체제에서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무너졌던가. 얼마나 많은 왕정과 얼마나 많은 과두정이 와해되었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주정을 시도하다가 권력을 잡기도 전에 일거에 완전히 무너졌던가. 그중 얼마 동안이라도 권력을 잡은 이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지혜롭고 축복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가. 제가 좀 읽으면서 지나가 버린 것도 있지만 결국 이겁니다. 왜 나라들이 망할까? 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책을 역사 소설, 역사가 아닌 소설의 방점을 찍어서 읽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가, 소설가,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질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작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대답을 제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세노폰은 위기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고국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그와 달리 키루스라는 전설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통치에 성공했는가? 이것이 이 책을 끌고 가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죠. 이것을 위해서 다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고대 그리스의 전쟁 가운데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약 30년 가까이 이제 쭉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이어진 전쟁이에요. 투키디데스가 기록하다가 다 기록을 못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411년까지만 기록을 하고 끝이 나고요. 그 이후의 전쟁의 뒷부분에 대해서 쓴 사람이 누구냐? 크세노폰입니다. 크세노폰이 헬레니카라는 책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이야기를 뒤로 이제 썼는데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와 타국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와 타국의 전쟁들도 물론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전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전쟁은 키루스의 모국인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 국가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해서 사실 영화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스파르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영화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의 전쟁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폴리스라고 하죠. 이 도시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국의 전쟁에서 네. 그리스 연합국이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 연합국 중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습니다. 아테나이와 그리고 스파르타죠. 그렇죠.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스파르타를 따르는 나라들, 아테네를 따르는 나라들, 그리스 거의 모든 폴리스들이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 단순히 그리스 본토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지중해 여기저기에 식민지를 개척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리아 땅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테나에게 이길 때도 있었고 스파르타가 이길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약 30년 가까운 전쟁의 결말은 네.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스파르타가 이기지만 사실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이 내전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내전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과 오래전에 싸웠는데 스파르타와 아테나이를 그때마다 지원하기도 하고 물자도 팔면서 이득을 본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을 때 가까이 있었던 일본이 병참 기지로 활약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패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었던 일본이 한국 전쟁 때문에 다시 일어났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일이 바로 이웃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나이와 스파르타의 싸움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지만 실제로 이득을 본 나라는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뭐 그런 일들이 쭉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의 페르시아 영향력이 다시 강화됐었고 그리고는 아테나이도 아니고 스파르타도 아닌 신흥 강국에서 영웅이 출현해서 그것들 다 정리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영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식으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그 영웅이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친 이후에 그리스 아테나이의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혹은 전후에 있었던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으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인 것이죠. 플라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내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키루스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특히 이 첫 문장이 있잖아요. 왜 민주정이 이렇게 망하는가? 그러니까 아테나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으로 키루스라는 사람을 끌고 온 것이죠. 저도 영화 300을 굉장히 즐겁게 봤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잖아요. 네네. 그리스에도 성공한 통치자들이 꽤 있었을 텐데 네네. 왜 하필 페르시아의 왕의 이야기를 썼을까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 이 크세노폰의 복잡한 경험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 네. 크세노폰이 기사 계급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크세노폰이 용병으로 페르시아에 가서 활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리스와 싸워서 한번 져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 좀 치는데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이 철학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리스 사람 이러면 문약한 사람, 세련되고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죠. 네. 그리고 300은 사실 페르시아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죠. 약간 그 악마화된 괴수들의 이미지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고대 그 시절에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문명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좀 싸움에 능한 야만인들을 용병으로 좀 고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리스 용병들을 많이 고용했어요. 그때 크세노폰도 젊을 때 참전을 했던 거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선생님 제가 이 전쟁에 나가도 될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좀 말리는 입장이었다고요. 소크라테스도 예전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전쟁의 그 흉포함과
또 이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실 전쟁을 불사한다, 선제 타격을 한다라는 사람은 싸움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국제인 아나운서인데 장교 출신이시죠. 네네. 그 저는 장교 출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수명으로서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 북한군과의 대치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저는 별것 아니지만 전쟁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됩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요. 그런 공포를 몇 번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선제 타격을 말한 자 병력 미필자의 가능성이 크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 가지 마라고 가지 마라. 하고 싶은데 머리 굵은 제자가 말 안 들을 거 알잖아요. 안 듣죠.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봐라. 신탁을 받고 신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세노폰이 알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이 사람은 한번 나의 굵은 팔뚝으로 적들을 한번 쓸어보겠다. 명성을 떨쳐보겠다는 야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탁을 물을 때 갈까요 말까요라고 안 물어요. 언제 갈까요? 아니요. 제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갈지 말지를 물어봤어야지. 근데 아무튼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합디다 하고는 크세노폰이 페르시아 용병으로 간 거예요. 가군요. 갔는데 뭐 여러 전투를 겪었는데 결국은 패잔병 1만 명 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 계통 졌구나. 패잔병 1만 명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대의 전투든 현대의 전투든 싸움할 때 희생자도 많지만 전쟁에 져서 후퇴할 때 후퇴하고 있는 적의 배후를 공격할 때 희생자가 엄청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도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 1만 명의 패잔병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크세노폰이 탁월한 령도력을 탁월한 용병술과 지도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 1만 명의 용병들을 구해낸 겁니다. 네. 그들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한 거죠. 후퇴시키는데. 그때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쓴 책이 크세노폰의 아나바시스라는 책입니다. 아나바시스는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내려가는 길, 후퇴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플라톤이 철학화된 해법을 내놓았다면 실제로 이 사람은 군사지휘관으로도 굉장히 실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네. 그런 성공한 용병 대장이었죠. 이 사람이 그 아테네에 돌아와서도 아테네 편에서 활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아테네에서 추방이 되고 이후에 스파르타에 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작품에는 그의 페르시아 경험 혹은 스파르타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우리의 고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겠죠. 그래서 그리스와 먼저 싸웠던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페르시아, 그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한 전설적인 왕을 주인공으로 끌고 와서 사실적인 정보, 역사적인 정보 더하기 자신의 관점을 섞어서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쓰게 됐죠. 네. 또 지난 시간에 키루스의 교육과 함께 읽을 만한 책으로 플라톤의 국가를 꼽아주셨잖아요. 네.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잘난 체 멘트까지 그렇습니다. 알려주셨는데 네.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별 정보값은 없습니다. 네. 근데 되게 유식해 보였어요. 그리스 아테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복을 길러내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 그런데 공복을 길러내기 위해서 크세노폰은 소설이라는 형식을 사용해 좀 더 실천적인 대답을 주었다면 플라톤은 철학화된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라고 했죠. 네. 이 그리스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례를 페르시아 제왕 교육에서 찾은 셈인데 네. 이 그리스의 교육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페르시아의 교육과는 좀 차이가 났을까요? 일단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해야 됩니다. 크세노폰이 이야기하는 페르시아가 진짜 페르시아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부터? 확언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크세노폰에 의해서 지나치게 미화된 페르시아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크세노폰은 그리스의 교육과 페르시아의 교육을 이렇게 대조해서 말합니다. 소년은 학교에 다니며 정의를 배우는데 시간을 들인다. 페르시아의 소년들이죠. 네. 우리 그리스 소년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소년은 정의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간다.
그리스 사람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실용적인 지식, 실천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페르시아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정의를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공교육을 할 때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사회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공교육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공교육이라는 것에는 공동체의 이상과 공동체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원래 공교육의 이상이죠. 네. 지금은 이런 것들 잘 배우지 않지만 과거 군사 정권의 시절에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그것을 모든 교과서 앞 페이지에 가득 한 페이지 빡빡하게 싣고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것을 외우는 세대는 아니었는데 네. 저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긴 글을 다 외우게 시켰대요. 와.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문장이라도 한번 외워보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야. 그 뒤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혹은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한국인으로 태어난 목적은 민족을 중흥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근데 그게 근대 교육, 그리고 사실은 더 고대에도 그런 네. 비슷한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전체주의인 사고방식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으나 네. 동시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 혹은 우리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는 면을 일깨워주는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가? 아니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사실 나라는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 공동체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지킬 터전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있거든요. 공교육의 목적은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사실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네. 크세노폰은 자기가 경험한 그리스의 교육은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지키는 데 집중돼 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교육은 소년들이 공동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법률은 국민들이 사악하거나 부끄러운 짓을 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그리스의 법률은 잘못하면 처벌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페르시아의 법률은 잘못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앞 시간에 플라톤의 국가와 비교해서 보면 재미있겠다라고 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같은 스승 아래에서 또 같은 시기를 통과한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 특히 아테네 사회가 공동체의 이익에 복무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아테네의 그 역사적인 배경 또 아테네의 주된 산업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아테네의 주된 산업은 그 해양 수산업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해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민족이었어요. 근대 영국도 그랬습니다. 무역선이 해적선으로 언제든지 탈바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중해 불을 막 빨아들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배에 기름이 니글니글하게 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배에 기름이 니글니글하게 끼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극단으로 올라간 사람들,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극단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스승 소크라테스라는 캐릭터를 빌려와서 너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우리 아테네 지금 문제 있다라는 진단은 동일하게 했었던 것이죠. 이 고국 아테나에 대한 짙은 절망으로 그 대안인 페르시아를 이상화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이요 빡셉니다. 인생을 크게 한 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원로 4시기로 구분하는데요. 16, 17세까지를 소년기로 봅니다. 네. 그래서 단체 생활 학교에서 합니다.
그때는 정의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의를 어떤 식으로 배우느냐. 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면 서로 고발하고 그것을 스스로 소년들의 공동체 안에서 처벌하게 합니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나쁜 짓의 목록은 뭐 절도, 폭행, 사기, 비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배웁니다. 절제를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을 시키는 겁니다. 아, 적게 먹기. 예, 조금만 먹이는 거예요. 그걸 16세, 17세까지. 그리고 공동 식사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있지만 소년들의 감독관이 야 같이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집에 못 가고 다 같이 밥 먹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식사를 다 함께 하는 거죠. 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대감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만나면 하는 인사 뭡니까? 밥 먹자. 예, 언제 밥 한번 먹자잖아요. 이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나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성격을 알게 하고 교제를 하게 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의 모난 점을 혹은 장점을 알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다는 거죠. 공동 생활을 통해서 정의와 절제를 배우게 하는 시기를 한 16, 17세까지 갖게 한 후에 10년간 청년기를 갔는데요. 그때부터는 이 청년들이 관공서 주변에 모여서 합니다. 관청 주변에 모여서 살면서 조를 나누는 거죠. 경비조가 있습니다. 관청 주변에 있으면서 경비도 하고 그리고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잡으러 가고 일종의 치안 유지하는 일들도 하고 그리고 치안 유지 안 할 때는 막 무술 훈련하고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 어떻게 하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데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고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사냥이 곧 군사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대형을 이루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전쟁의 기술로 그대로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냥할 때 도시락을 한 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또 소식합니까? 예. 그래서 사냥을 못하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 갈 때 나가서 소식하면서 사냥을 하거나 또 사냥 가지 않으면 훈련 및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거죠. 이걸 한 10년 정도 하고 나면 한 27, 6살 되죠. 그 다음에는 약 25년간 장년기를 갔는데요. 이 장년기 약 26, 7세부터 50세 초반까지 25년 동안은 파병을 갑니다. 아, 쉴 데가 없네요. 네, 전쟁을 이제 우리는 군대를 옛날에는 뭐 3년, 네.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하잖아요. 25년간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늘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생업에 종사하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딱 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훈련된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죠. 공동체 의식과 절제 그리고 군사 기술 훈련된 사람들이 25년간 병력의 의무를 필한 후에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 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50세 이상 되면 네. 원로가 되는 겁니다. 아, 원로가 되는 예, 그래서 남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해외 파병 안 갑니다.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지휘관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머물러서 하는데 공적인 일도 하고 사적인 공적인 다툼은 물론이고 네. 사인 간의 다툼도 판결할 권리를 가진 원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결의 일도 하고 또 공직자를 선발하는 일도 하고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국가의 지도자. 페르시아에서는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가 거쳐서 50세가 돼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크세노폰은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네. 아테네가 이 무자격자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대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었다. 플라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네.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가님 말씀 듣다가 한숨을 한 3번 쉰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스파르타식이 딱 이거 아닌가 네네. 싶은데. 네, 스파르타식이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예, 이게요. 근데 실제로 스파르타식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 연합군에게 아테네 연합군이 결국 최종적으로 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렇고 크세노폰도 그렇고 아테네식으로 안 돼. 스파르타로부터 스파르타식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세노폰이 스파르타로 망명가 있는 시절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의 저술에는 페르시아 경험도 있지만 스파르타 경험도 굉장히 짙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 읽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것만은 좀 제가 꼭 여러분에게 낭독하는 시간입니까? 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페르시아인이 절제 있는 식사를 했다는 것, 식사 후에는 운동을 통해 먹은 것을 소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페르시아인은 침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배가 나와 보일 정도로 먹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소변을 보거나 그 밖에 이런 종류의 어떤 일로 자리를 뜨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만일 그들이 절제 있는 식사를 하지 않고 운동을 통해 수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 즉 소변으로 해결해 왔다면 그런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뭐냐 하면요. 오줌도 안 나올 만큼 땀을 흘렸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오줌도 안 나올 만큼 물을 적게 마시고 땀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아무래도 저는 이런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한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미 수분이 충분히 배출돼서.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막 땀을 막 너무 많이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또 수분 섭취도 절제하다 보니까 뱉을 침도 없는 거예요. 소변 보러 자주 다닌다 이러면 저자는 무절제한 자다. 아니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크세노폰이 좀 표피적으로 보고 과장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동경했던 삶,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아테네가 이 개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프로그램을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말 그대로 진짜 스파르타식입니다. 네. 근데 제목이 키루스의 교육인데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교육한다고 이렇게 뭐 열심히 빡세게 교육한다고 훈련시킨다고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타고난 재능이 가끔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네.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환경이 중요하냐?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사실 교육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타고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르지만 타고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환경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느냐, 그 범위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람들 있죠. 쌍둥이들, 네. 일란성 쌍둥이들. 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면 그들의 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고난 것, 유전적인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네. 환경은 다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타고난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환경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죠. 이 작품에서도 키루스의 타고난 비범함을 이 크세노폰이 작품의 초반부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키루스가 12세에 외갓집에 갑니다. 키루스의 고국인 페르시아. 그런데 어머니는 당시에 더 강대국이었었던 메디아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메디아의 왕이었던 거죠. 외갓집이 훨씬 부잣집,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키루스가 메디아를 접수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를 꺾죠. 근데 이때까지는 페르시아가 일종의 메디아의 속국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키루스가 12살 때 소년들이 정의를 배우고 있던 공동생활하던 그 시기에 외가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외가에 가보니까 이 페르시아 남자들하고 특히 자기 아버지하고 이 메디아의 남자들, 특히 이 외할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과 메디아의 왕이 너무 다른 게 뭐냐? 너무 화려해요. 메디아가. 네. 이 책에 보면 눈 화장도 하고 있고 가발도 쓰고 있고 옷도 여러 가지 색깔로 굉장히 잘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좀 사치스러워 보이죠. 페르시아의 절제, 검양, 검소 이런 것과 좀 달라 보였던 거죠. 근데 키루스가 굉장히 12살인데도 사회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우와, 할아버지 너무 멋져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어머니들이 짓궂습니다. 아빠가 멋져, 외할아버지가 멋져 이렇게 이야기할 때 키루스가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지만 굉장히 비범한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합니다. 페르시아 사람 중에는 아버지가 최고 멋지고
메디아 사람 중에는 외할아버지가 최고 멋져요라고 현명했어.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 키루스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외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이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손자인데. 야, 페르시아에서 너무 조금 먹었던 것 같아. 근데 야, 손자야, 네 때는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고기 많이 먹어, 팍팍 먹어 이렇게 하니까 키루스가 또 이게 주는데 저는 하지만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면 외할아버지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저에게 주신 거 맞죠? 그러면 제가 이걸 마음대로 먹고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많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신하들을 그 자리에 식탁에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탁 나눠주는 거예요. 야. 당신은 나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줬으니 이 할아버지 우리 임금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할아버지를 충실하게 잘 섬기고 있으니 당신에게도 이 음식을 드립니다. 이 신하들에게 이 사은품을 이렇게 하사품을 이렇게 막, 예, 주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 명만 뺍니다. 누구요? 왕의 시종 중에서 술을 맡은 사람, 일종의 기미상궁 같은 고대의 그 문헌들 성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술을 맡은 사람이 굉장히 고관입니다. 단순히 기미상궁 음식의 맛을 술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살의 위험에 항상 시달렸기 때문에 이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매수하면 왕이 언제든 독살될 수 있으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죠. 단순히 기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접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일종의 비서실장 역할도 그러네요. 같이 했던 최측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만 음식을 안 줘요. 왜냐? 나는 할아버지를 늘 만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를 늘 만나고 싶은데 너는 내가 할아버지 만나려고 하면 기다리세요. 그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안 줘.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이 손자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이 손자가 너무 원하는 게 나와 같이 있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할아버지가 얘를 막 팍팍 밀어줘요. 팍팍 밀어주고 키루스가 원래는 방학 때 우리가 여름 방학 때 외갓집 잠깐 가는 것처럼 엄마가 잠깐 다니러 왔던 거였는데 오랫동안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어머니 제가 여기서 좀 배울 게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진짜 보병 전투는 우리도 꽤 잘하는데 이 메디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싸우는 이 기병들이 굉장히 강하다. 내가 이걸 좀 배워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메디아에서 말 타고 달리고 사냥하고 이런 것들을 메디아의 젊은이들과 함께 막 수련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키루스는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비범한 식견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요령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 선진 기술을 선진 군사 기술을 배워가려고 하는 것까지 있었다는 굉장히 비범한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키루스의 교육을 읽는다고 우리가 다 키루스가 될 수 없지요. 그러나 환경이 또 우리의 가진 바 재능 안에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좌절하지 말고 한번 또 따라가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리더와는 또 다를 것 같은데 고대의 왕, 특히 대제국을 건설한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과 자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키루스의 교육을 제가 지금 사실 1권만 지금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1권 6장에서 키루스가 드디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고국에서. 네. 군사들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키루스의 아버지 캄비세스가 중요한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키루스에게 전수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1권 6장만 놓고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 교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현대의 지도자들에게도 군사 지도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작은 공동체를 담당하는 지도자들 혹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좀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움직여 나갈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다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너 장군님에게 네가 군사를 배우고 있는 장군 스승에게 어떤 것들을 배우냐라고 하면서 전략 전술을 논하면서 병력 관리, 병참 관리, 보급에 대해서 또 군인들 어떻게 장병들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장군이라면 그건 좋은 스승이 아니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면이 있어요. 나가서 멋지게 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보급할 것인가.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장군, 좋은 지도자는 무엇이냐? 병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지급하는 동시에 전투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나온 영화긴 하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죠. 네, 그 동막골 6.25 전쟁에서 피해가 있는 완전 산골에 그렇죠. 북한군과 남한군 패잔병들이 가서 잠시 그 불안정한 동거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네. 그때 북한군의 그 지휘관으로 나왔던 분이 그 배우가 그 마을 촌장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디 아니하고 마을을 움직여가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합니까? 촌장님이 일단 잘 미기해야지. 어겨야 된다.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대량 무상급식 기적이 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500명. 먹이는 네.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피소드를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인정받는 리더십의 비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사람들로부터 현명한 자로 인정받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현명한 자가 되는 것 말고는 지름길이 없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으로 좋은 리더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너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자질을 실제로 가져야 돼라는 것이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따르면 살겠다라는 신뢰감을 전쟁터에 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전쟁터가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다른 공동체에서도 저 사람을 따르면 잘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라고 억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따르면 뭔가 되겠다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리더는 크세노폰도 플라톤도 리더를 길러내는 과정을 스파르타식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자기 개발에 힘쓰고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술과 혹은 재미있는 여흥이 인간을 되게 즐겁게 해주고 경직돼 있는 인간관계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면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나치게 그 여흥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하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이 다 만들어준 보고 자료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이러면 이 공동체의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러면서 왜 나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가? 이 언론이 문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기 개발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걸 또 사실 잘 어필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실적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모든 사람들을 항상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없잖아요. 크세노폰이 키루스의 아버지 캄비세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다면 늘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뭐죠? 같은 자리에서 먹고 같은 자리에서 공감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국민들은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좀 해외 여행을 좀 많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막 몰두하면 이 사람도 신뢰하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뭐 국제 정세라든지 예기치 못한 재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어도 아파하고 있는 국민들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것이죠. 만약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쓰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일로 순직한 군인들이 있다라면 그 군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써야 되지. 자신의 그 과오를 은폐하려는 지휘관을 옹호하는데 권력을 쓰려고 하면 좋은 지도자가 아니다. 혹시 누구를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지금 키루스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네.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탁이나 징조를 무시한 채로 너 자신이나 너의 군대를 위험 속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갑자기 왜 미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입니다. 크세노폰이 캄비세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데요. 그리스인들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같은 서사시 혹은 비극 작품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만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 고대인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운명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뭐 재해 같은 것들도 그것이 될 수 있겠죠. 아무리 노력하고 잘 준비해도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잘 준비했으니 이대로 가면 될 것이다라는 오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내가 준비한 것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할 것을 아버지가 네. 마지막으로 가르친 것이죠. 좋습니다. 책을 진지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오늘 이 책을 읽어보면서 열심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진정한 리더를 길러내는 동서양 공부의 전통, 제왕학 교과서 읽기, 키루스의 교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